안녕하세요. 아싸, 나 1000만 원 벌었다 게이드. 1000만 원 이상 남겠더라. 1000만 원이 뭐 2천만 원 이상 남지 않나? 1억 3천에 던져도 2,500 차액에 세금 뭐 어쩌고저쩌고 내도 2천 남겠는데? 그냥 법무비 취득세 합쳐서 한 200 한 초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진짜? 네. 어떡해. 아니야, 200만 원 정도? 그치, 200 초반 나오겠다. 근데 저 취득세는 언제 내요? 저 상계동? 잔금 납부할 때 같이 내는 건데? 아, 취득세 법무사. 같이 낸 거예요? 네, 아, 따로 또 내게? 나한테 줘. 줘. 그 법무비 견적에 보면 법무수수료, 취득세 다 포함되는 거. 저런 애가 벌써 그 경매가 진짜 쉬운 게 저런 애들도 막 두 건 낙찰받아서 돈 버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취득세 언제 내는지 모르는 애도 두 건 낙찰받아서 지금 돈을 벌써 진짜 머리가 아프다. 하셔야 돼요. 진짜 어렵지 않아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. 초보자는 모르는 경매 고수의 찐 꿀팁입니다. 차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저도 꼼수가 좀 생기거든요. 네. 그렇지 않나요? 뭐든 내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법. 근데 이 노하우는 제 노하우고 이걸 적용하고 말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 그리고 하면서 본인 걸로 만들고 본인 스타일로 바꿔가는 게 꼭 필요해요. 물건 검색을 할 때 꼼수 같은 게 있을까요? 사실 물건 검색은 꼼수가 없어요. 물건 검색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해당 번지 사례를 보거나 해당 번지 사례는 대부분 없어요. 아파트처럼 다 세대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. 그 주변 사례를 한번 봅니다. 그래서 주변에 몇 명 입찰했고 가격 퍼센테이지가 감정가 대비 몇 프로인지 좀 평균을 내보고요.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해당 물건 경매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의 조회수 2주 동안의 조회수 동향을 체크를 합니다. 근데 이 조회수 동향을 스피드 옥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지 옥션 이런 데도 조회수 제공을 하거든요. 같이 봐요. 왜냐면 이게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. 스피드 옥션에만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경우도 있고 지지 옥션은 낮은데 여기는 높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좀 상호 보완이 돼야 됩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높게 써야지 낙찰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는 거죠. 근데 이게 처음에 보면 애매할 거예요.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 요 정도 조회수면 몇 명 정도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머릿속에 적지 않아도 쌓이거든요. 그 경험치를 좀 계속 늘려가시면 좋겠어요. 이거는 꼼수라기보단 경험치가 좀 쌓여야 보이는 부분입니다. 결국 눈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험치인 것 같아요. 이게 경험치가 쌓이면 노련함이라고 하죠. 힘을 덜 들이고도 내가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조회수가 어느 정도 돼야 내가 입찰을 딱 해서 받을 수 있겠구나.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가도 못 받겠다면 애초에 입찰 자체를 안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물건 임장을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손품이나 전화조사를 할 때 이런 꼼수 괜찮다. 손품 조사할 때는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들 나와 있는 가격대를 보고요. 공시가 알림이에서 공시가 확인을 해서 전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보증보험 한도를 체크를 하고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실제 그 동네에 있었던 실거래 평균가를 내봅니다. 1년치 실거래를 확인을 하고요. 시리얼을 통해서 해당 번지수 실거래를 확인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손품 조사한 걸 토대로 가격 평균을 내고 평균된 가격을 들고 전화 조사를 하죠. 이 정도에 팔아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이거는 이제 PD님한테 배운 건데 경매로 받아서 우리가 인테리어 싹 해놓고 공실 만들 거다. 매물 중에선 최고의 상태죠. 비어있고 인테리어도 돼 있고 깨끗하고 투자자도 살 수 있고 실수요자도 입주할 수 있고요. 이 경매로 받아서가 포인트죠. 맞아요. 내가 지금 받은 건지 앞으로 받을 건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. 얼버무리는 거지. 경매로 지금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공실인 채로 1억에 매매를 하고 싶다. 1억에 팔아줄 수 있냐 이러면 깔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공인중개사들이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. 방이 몇 개고 주소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거는 대답을 해주면 나오니까. 그리고 약간 거기서 그것도 알려줘.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거 받으셨구나 축하드려요 이렇게 네 감사해요. 날짜까지 안 보시거든. 보통 날짜는 잘 모르더라고. 날짜 임박해서 전화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. 늘 마지막에 하는 게 포인트다. 거의 막바지에 해야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겠네. PD님 방법도 되게 좋아. 저게 저는 몰랐던 방법을 본인이 개발을 한 거잖아요.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. 보시는 분들도 경장인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처음엔 하는 게 편하겠지만 결국은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. 그러면서 저도 오히려 PD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경매로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공실인 채로 제가 2억에 내놓으려고 한다. 가능성이 있냐? 너무 비싸다면 좀 낮추고 그럼 1억 8천? 1억 7천? 그 정도면 되겠네요. 그걸 기준으로 입찰가를 쓰는 거지. 그러면 임장 조사를 할 때 경장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. 제가 임장 가서 체크하는 건 계량기, 가스 밸브, 그리고 우편함, 계단 상태, 청소 상태, 옥상에 방수 페인트, 창문 샤시 체크 수리돼 있는지. 근데 이거는 누구나 가서 보면은 할 수 있어. 근데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내부를 못 보잖아. 거기서 이제 저만의 팁이 나오는데 이사 오려는 사람처럼 하는 거죠. 낙찰 받고 내가 실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어쨌든 집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. 윗집이 경매로 나왔고 저희가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한다.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또는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다면 대부분 좋게 얘기를 해요.
현관문 노크를 해서 또는 벨을 눌러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, 앞에 다니다 보면은 건물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대답을 잘해줘요.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. 붙잡고 물어보는 거, 저희가 여기 경매로 나온 게 있는데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다 알려주고,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들 막 여기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몇 층은 좀 소음이 심하고 뭐 다 얘기해준단 말이에요. 그게 임장을 간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. 전화조사로 그거 못해요. 그 조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. 입찰할 때 꼼수. 저는 오히려 입찰할 때는 가격을 안 바꿔요. 왜냐면 이게 법원에 사람이 많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물건에 입찰했는지는 사실 웬만하면 알 방법이 없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에 했는지는 안 써있잖아요. 비공개 입찰이니까. 저는 웬만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에서 안 바꿉니다. 바꿔서 이득 본 거보다 후회한 적이 더 많아요. 제 경험치인 거지. 어떤 분들은 가격을 바꿔서 성공률이 더 높았다면 사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, 바꾼다고 해도 스펙타클하게 가격을 막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면 사실 비등비등 하거든요. 그래서 입찰에서는 그냥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흔들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격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걸 수도 있고, 그럴 바에는 처음에 밀고 나갔던 걸 하는 게 더 낫습니다. 심리적으로도. 공동담보 물건이 재밌는 것 같거든요. 네, 물건이 30개씩 동시에 경매 진행을 해버리니까 입찰 수를 보면 한 명인 것도 있고 2명인 것도 있고 10명인 것도 있지만, 한 명인 게 한 명만 더 빠지면 0명이 되는 거니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. 이게 공동담보 대량으로 물건이 나온 거의 특징입니다. 경쟁이 분산되는 것도 특징이지만 딱히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최저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공동담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쫙 까는 게 유효한 게, 그런 물건을 어쩌다 얻어 걸릴 수 있어요. 그런 물건 하나 받는 게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든요. 남들 막 1000만 원, 2000만 원 올릴 때 나는 아예 안 올리고 0으로 시작을 하니까 1000만 원, 2000만 원 올려도 수익이 뭐 2000만 원이 남는데 3000, 4000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. 공동담보 물건은 가격을 높게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정말 낮게 입찰하는 게 주요합니다. 경장님이 분산 아파트를 하실 때 꽤나 높은 확률이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경쟁이 어디가 낮을까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아파트를 볼 때도 이게 같은 단지지만 1층인 것도 있고 15층인 것도 있고 9층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. 어떤 층을 제일 선호를 안 하겠어요? 당연히 가격이 낮은 층을 선호 안 하겠죠. 그건 1층, 2층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권리 분석상으로도 제가 입찰했을 때 막 임차인 현황에 막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. 보합을 해보면 구매를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은 임차인만 있어도 부담스러워요. 왜냐면 이거 아니고도 임차인이 없는 물건들이 있었거든요. 그럼 자연스럽게 초보자분들, 또 많은 분들이 명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임차인 현황이 없는 것들을 입찰을 많이 해요. 가장 경쟁률이 낮은 건 뭐겠어요? 저층이면서 임차인이 있는 거. 누구나 꺼려해요. 그런 물건에 저는 좀 낮게 들어갔죠. 당시 생각으로는. 입찰 3개, 그러니까 성공률이 80% 이랬네. 10개 하면은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깔았겠지만, 제가 입찰할 수 있는 건 3개였기 때문에 3개를 가장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를 찾아서 그걸로만 입찰을 했죠. 실제로 임차인 현황이 서류상으로는 있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걸 조사를 했었죠. 다 공실이에요. 공실인데 어느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고 나오고 어느 물건에 없다고 나온 건데, 서류상으로 없다고 나온 게 덜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에 몰리는 거지. 저는 알았으니까 있다고 나온 물건에 들어간 거고, 실제로는 똑같이 다 임차인이 없었죠. 딱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보면서 뭔가 예상치 못했던 것도 있으면서 그걸 또 깨는 재미가 있고 거기서 배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낙찰을 받고 내가 성과가 있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것도 슬퍼. 리치스쿨의 커뮤니티도 있고 서로 공유하고 응원도 해주고 막. 어제였죠? 제가 낙찰 받은 게. 어제. 오늘도 낙찰 2개 받고. 맞아요. 서로 막 낙찰사를 올려주니까 안 하시던 분들도 어씨 나도 해볼까 하면 막 재작년에 수강하셨던 분들도 멈춰 있다가 이제 해야겠다 해서 또 하시고, 하려고 또 알아보니까 당시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. 안 나오던 대출도 나오고 하니까 옛날에 안 하시던 분들도 막 하는 것 같아요. 부자를 만들어주는 리치스쿨입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